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이르면 3월 나올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죠. 오늘부터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2심 재판부가 2월, 그러니까 다음 달 내에 모든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항소심 첫 재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달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매주 수요일 재판 기일을 잡고 2월 내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을 연 뒤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내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 김남준 민주당 정무부실장 등 증인 13명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규모를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불가피한 증인 신문이 아니고 소송 지연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소송 지연 우려 지적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오히려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1심에서 검사가 증인 43명을 신청했고 피고인 측 신청은 딱 4명이었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재판을 빨리 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1심에서부터 그랬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착각이 될 정도로 증인 신청 규모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 달 5일 다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2심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로 받아보겠다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 그 자체가 전 세계에 없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인단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250조가 위헌 소지가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2심 재판은 중지됩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단이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새로운 증인 신청을 포함해 1심 유죄 결과를 뒤집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도 힘을 보태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죠. 한 비명계 전직 의원은 이 대표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카드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침대 축구 꼼수 전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본인 생존을 위해서 나라법을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 가경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공직선거법 중 이것 딱 한 건만 재판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때처럼 재판 지연을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꼼수의 지존답다며 일반 국민만큼만 재판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바로 자신의 죄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임을.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던 사례도 소환했습니다. 당시에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재판 지연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겁니다. 재탕 반복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 당의 최고참 원로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법꾸라지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며 항소심을 중단시켜 대선 출마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1심 재판 때와 중복된 증인을 신청할 경우 추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좌양길 처장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소식인데,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그 재판을 2월 26일에 마무리하겠다고 아예 시작부터 못을 박았어요. 네. 예. 네,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가 작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규정을 준수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대로라면 2월 17일까지는 늦어도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늦게 시작되면서 2월 17일까지 선고하는 일정은 어려워졌습니다. 그 대신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정하고 오늘 일정을 한꺼번에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항소심은 변론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기일에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이 특별히 빠르다,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 2심에서도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 대표 측에서는 반갑게 볼 것 같은데요. 항소심에서는 원래 증인 신문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한 것을 허용한 것, 이것도 약간 이 대표 측의 어떤 그 신청을 받아주면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관심은 그 2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 시점과 맞물리면서 관심인데, 자, 3월쯤이면 그러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은 결심 공판이 끝나면 한 달 정도 후에는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재판부가 정한 일정대로라면 2월 말에 변론이 종결되고 3월 말 정도면 선고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요.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 작성인데요. 1심 결론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1심 판결문을 다시 재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3월 말 선고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1심 결론을 완전히 바꿔서 판결문을 새로 써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만약에 3월 말 선고 기일이 잡힌다면 1심 결론이 가깝게 그렇게 선고가 날 거라고 예상이 가능할 거고요. 그보다 훨씬 이후 시점, 그러니까 4월이나 5월로 넘어간다면 아마 2심 결론이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심에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오래 걸릴수록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반가울 것 같고, 네, 그렇게 볼 것 같은데, 관심은 그래서 이 시점이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에서 인용되면 60일 만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아직 속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생각해 보면 탄핵 심판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었거든요. 이 기간을 대입해 보면 3월 말 아니면 4월 초순 정도의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어느 쪽이 먼저 나오는지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 측에서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 어때요?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받아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부 발언을 한번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 측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 것을 받아주지 않고 일부만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재판 지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만약에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우려한다면 위헌 법률 심판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2023년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합헌 결정한 재판관이 지금도 4명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해봐야 같은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관측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재판부가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퉈볼 만하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재판은 즉시 중단되고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변수는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좌영길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만났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이 출석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시종일관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참석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지난달 8일 긴급 체포된 이후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면 군이 따라줬겠느냐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실무급 장교들이 정치적 소신이 다양해서 반민주적 부당 지시할 때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하고 필요한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실패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빠르게 끝난 계엄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번갈아 신문을 벌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대통령 측의 권유를 듣고 국회 측 신문에도 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기억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말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가지고 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의 대화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포고령과 관련해 12월 1일 또는 2일 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관저에 가지고 온 걸로 기억된다는 대통령 말에 김 전 장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검토할 건 많지만 계엄이 길어도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김 전 장관에게 말했다고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놔두자고 말을 드렸다며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이 들어간 상황도 김 전 장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 부분을 왜 집어넣었냐 웃으며 얘기했다며 웃었던 게 기억나냐고 하자 김 전 장관도 말하니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인이 투입된 배경에 대해서도 국회 독재로 망국적 위기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투입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특전사 280명이 국회 본관에 들어갔는지를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본관 안쪽과 복도 어디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보냈다는 이 쪽지가 내란의 핵심 증거라고 국회 측은 주장하지요. 김용현 전 장관, 그 쪽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썼다고 오늘 증언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쓴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은 거라고요. 공태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탄핵 심판정에서 이른바 최상목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최상목에게 직접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냐고 묻자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김 전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작성했냐는 질문에 본인이 작성했다며 국회를 대신할 입법기구의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작성 이유에 대해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이 거대 야당에 막혀 정지된 상태로 기재부의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해소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일 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예비비 확보나 국회 보조금 차단을 두고도 국회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있다며 이를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쪽지가 국회 기능 마비가 아니라고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줬다고 판단하고 있어 쪽지 공방은 형사재판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계엄 포고령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 자체가 내란이라고 야권은 주장하니까요. 자, 그동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대목도 있었는데 오늘 김 전 장관은 내 노트북으로 내가 직접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과거 포고령을 참조했다고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자가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2018년도 계엄령 문건 자료와 12.6, 12.12 사태 당시 사용된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베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의 실수로 작성됐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평소와 달리 포고문을 제대로 꼼꼼하게 보지 못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동조하는 진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는 증언. 김용현 전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원들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계엄군 실탄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고요. 권경문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을 하려면 최대 5만에서 6만 명은 동원해야 한다 말했는데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경고 차원이니 소수만 동원하기로 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자신은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간부 위주로 병력만 투입하라고 하니 계엄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서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투입된 계엄군 수를 볼 때 국회 봉쇄나 침투는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겁니다. 자신은 국회 출입문은 20개고 출입문당 100명은 필요해 7,000에서 8,000명은 있어야 국회 봉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면 왜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냐고 물은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실탄 소지도 막았다며 안전 문제 때문에 개인의 실탄을 지급하지 않고 통합 보관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 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에 반박한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탄핵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두 번째 헌법재판소 출석이었죠. 더 오랜 시간 신문에 참여하면서 변호사들에게 직접 방향도 지시하고 김용현 전 장관 말을 들으면서 메모도 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심판정 안으로 들어섭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앉은 뒤 종이와 펜을 건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 심판 내내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대리인한테서 받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들여다보며 귓속말로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화면에 띄운 자료를 가리키며 대리인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변호사가 윤 대통령 말을 받아 적는 모습도 수차례 포착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땐 질문 내용을 정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인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하겠다고 재판관 허락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증언하는 동안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종이에 메모도 했습니다. 답답하다는 듯 크게 한숨 쉬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뒤 다음 달부터 다시 열리는 탄핵 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불렀겠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거죠? 네, 오늘 김 전 장관 증언을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왔던 이 논리와 유사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 증언 요지는요. 계엄 선포 배경에는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거대 야당의 독주가 있었고 비상계엄은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경고용이었을 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포고령도 다 내가 썼다. 이건 뭐 다 뒤집어 쓰겠다 뭐 이런 겁니까? 이게요, 이미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김 전 장관 입장에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에 넘긴 거거든요. 내란을 지시한 우두머리가 없다면 논리적으로 지시를 받은 중요 임무 종사자도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윤 대통령이 살아야 김 전 장관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또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복귀를 하는 게 김 전 장관에게는 최선의 결과라고 판단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냐 마냐가 김용현 전 장관 입에 달린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경찰, 군 검찰, 그리고 검찰에서 계엄 핵심 관계자 수사 기록을 전달받았거든요. 오늘 증인신문에서요.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써 있다면서 국회 봉쇄 지시를 내렸냐,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김 전 장관이 모두 부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요. 계엄군 진술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영상 기록 등 물증도 확보를 해서 헌재에 전달한 걸로 전해지거든요. 헌재는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재판부가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증언에 이 신빙성을 의심하는 그런 발언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 전 장관이 먼저요. 한 30분 동안 윤 대통령 측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했는데요. 그다음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요.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요.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거부를 하면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만 봐도요. 김 전 장관의 오늘 진술이 윤 대통령의 파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이 사실 이제 첫 증인 출석이었고 앞으로 줄줄이 다른 증인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게 되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요.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4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헌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거든요. 김 전 장관이 오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 탄핵 심판에 나올 홍장원 전 1차장은요.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뒤에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이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역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나와서 신문할지도 관심이 갑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과 기각으로 4명씩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위원장이 탄핵되려면 재판관 6명의 탄핵 인용 의견이 필요한데 파면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이에 못 미친 겁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였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적위원 2명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5인 미만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제적하는 상태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서 국회는 방통위 의결에 최소 3명의 방통위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가 됐다며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내린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인 체제 의결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향후 사법부가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정지됐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172일 만에 방통위로 출근했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아온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도 오늘 판결로 적법한 걸로 반론이 났다면서 업무에 속도 의지를 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안 기각 판결이 나자 곧바로 방통위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직무 정지 기간 쌓인 일들이 산적하다며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문제 삼은 방통위 2인 의결도 오늘 헌재 판결로 정리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국회를 향해서는 공석인 방통위원 3인을 시급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방송사 재승인 등을 2인 체제로 의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야당은 헌재가 2인 체제 의결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이 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2사 선임과 같은 2인만으로의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엄중한 책임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추가 탄핵을 뜻하는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건 지금까지 13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건 0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9명이나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 여부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4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고 아직 9명은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진숙 위원장 직무 복귀가 결정되자 172일간 방통위 업무에 공백을 발생시킨 주범은 민주당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탄핵 발의자 징계나 국가 손실배상 등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등 남아있는 탄핵 심판도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론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도 관심이었지만 8인 체제,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첫 재판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4대 4가 나왔어요. 네, 8명 헌법재판관 중 4명은 파면, 4명은 기각 의견으로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라졌는데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은 모두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은 모두 탄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은 파면과 기각으로 각각 1명씩 나뉘었습니다. 자, 원래 헌법재판관들 이 판단이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까? 네, 사안마다 다릅니다. 탄핵 심판 사건에 한정해서 보자면요. 과거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5대 4로 갈라졌는데요. 간첩 혐의 무죄를 받은 사람을 다른 혐의로 기소한 게 보복성 기소냐, 이 평가가 갈렸습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선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규모가 확대된 게 이상민 전 장관 책임이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질 땐 의견이 갈리지 않고요. 평가를 할 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는 것 같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오늘 판결에 더 관심이 집중됐던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좀 분열 양상이 벌어질까요?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이번엔 방통위원회를 운영하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 해석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선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나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이 중요한데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체하려 했다는 게 입증되면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해석의 영역보다 사실관계 판단 영역이 크다는 게 헌법재판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였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론 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였죠? 네, 2017년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때도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론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도 모두 파면 의견을 냈었는데요. 대통령 파면 여부는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 재판관들도 결과에 따른 국론 분열이나 갈등을 우려해 수차례 내부 회의인 평의를 거칩니다. 오늘처럼 4대 4로 분열된 결과보단 파면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헌재 안팎에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탄핵 국면 속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줄곧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차지해 왔는데요. 여권 후보들과의 1대1 대결에서 접전이 펼쳐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배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조기 대선이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었을 때 김 장관이 46.4%, 이 대표가 41.8%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김 장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약 38%의 지지율을 얻으며 박빙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강성 보수 성향 후보로 평가받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선전한 건 김 장관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와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와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1대1 대결에서 모든 여권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의 결집과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 나쁘고 타도해야 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윤석열 정권보다 나라가 나아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대권 주자들을 포함한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이 대표가 여권 후보들을 상대로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올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유력 주자들의 지지율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여당의 지지율이 5주 만에 2배 올랐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지지율 침체를 겪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엄 이후 2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던 국민의힘 지지도는 5주 만에 2배가량 올라 46.4%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37.3%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추세 질문을 받고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민주당 여론조사 검증특위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특정 종교단체나 유튜버에 의해서 여론의 동원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과표집돼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트냐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입니다. 비명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심이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에도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대통령 체포 후 8일간 제대로 된 진술 한 번 못 받은 빈손 수사,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당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사 착수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 체포 8일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검찰에서 추가 수사하는 게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이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당일 10시간 정도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해 유의미한 진술은 얻지 못했습니다. 강제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 등 7번이나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기록은 69건 분량의 3만 페이지가 넘지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로 확보한 기록은 26건, 1만 페이지가 넘는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51일간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 침해가 전부였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손을 떼고 한 거는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룡 조직입니다.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할 상황인데요. 공수처라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이어서 이기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윤석열 대통령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열흘 더 늘려달라고 신청하고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 수사를 한 만큼 대통령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의미 있는 조사가 사실상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소환은 물론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지만 검찰 조사에는 응할 여지를 뒀습니다. 앞으로 조사 과정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검찰은 다음 달 초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보안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과 협상에 대비한 전략적 행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어제 취임 후 첫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을 이용한 중국의 개인정보 수집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so many things made in China. The interesting thing with TikTok, though, is you're dealing with a lot of young people. So they love it. Is it that important for China to be spying on young people, on young kids?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산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사용하고 있다며 왜 틱톡에만 문제시하냐는 취지로 반문했습니다. 그간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금지법까지 제정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트럼프도 과거 틱톡 반대론자였지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 활용하면서 효과를 보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틱톡을 중국과의 협상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산 수입품의 60% 고율과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실제 취임 첫날 10%만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틱톡은 미국과 중국 사이 고액이 걸린 포커게임에서 하나의 칩이라며 트럼프가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안보 우려를 모두 내려놓고 틱톡을 완벽한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대형 산불로 참혹한 피해를 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또다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돌풍을 타고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하늘엔 연기가 가득합니다. 거센 불길은 집 코앞까지 와 위협합니다. 2주 전 발생한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이번 산불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LA 북부 캐스테이크 호수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변 도로 이름을 따 휴즈 산불로 불리는 이번 화재로 첫날에만 축구장 5,000개 면적을 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have over 4,000 firefighting personnel assigned to the incident, and we had a very robust ground and air response to the incident that you see behind me. 하지만 바람이 강해 진화율은 현재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이틀 전에는 LA 남동쪽 약 180km 떨어진 샌디에이고 북부에서도 산불이 3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2주 전 LA 서쪽 팰리세이즈를 중심으로 발생한 화재로 축구장 13,000개 면적이 타고 28명이 숨졌는데 다 진화되기도 전에 또 다른 지역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겁니다. 미 기상청은 현지 시각 내일까지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LA 현지 공익구호 단체에 $100만, 우리 돈 약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귀성이 한창일 다음 주 초 대설특보급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험난한 귀성 귀경길이 예상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화한 날씨지만 설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퍼붓는 눈에 험난한 귀성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륙의 찬 공기가 서해 바다 따뜻한 공기와 만나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엔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급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27일 월요일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서쪽 지역의 많은 눈과 함께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설날 당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2도 더 낮은데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이처럼 귀향길엔 꽁꽁언 빙판길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닷길도 비상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전해상 풍랑특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특히 설 당일인 수요일엔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돼 풍랑 경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상교통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도서 지역을 오갈 경우 여객선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독도처럼 우리 국토 최외곽을 둘러싼 섬들을 먼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해 주권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같은 곳들인데 갈수록 인구가 줄어 큰일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번째로 섬이 많은 다도해 국가입니다. 그런데 섬에 사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문제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영토인 영해의 시작점이 되는 섬 중에 하나, 전남 거문도입니다. 여수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인 녹동항에서 다시 배로 3시간을 가야 합니다. 최근 4년간 섬 주민 300명 이상이 빠져나가 인구가 약 40% 줄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빈집들만 남아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도 4년 전 통폐합돼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친구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 축구를 하는데 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아쉬웠어요. 애들을 유광기 때 보냈거든요, 육지로. 근데 여기서 1, 2등 하던 애들이 서울 가 벌써 150등, 200등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섬은 모두 3,400개. 그중에서도 거문도처럼 영해의 시작점이 되거나 그 근처에 있는 섬들, 또 육지에서 50km 떨어진 섬 등 43곳을 정부가 먼섬으로 지정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거주해야 더 확실하게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분쟁화를 시도하는 독도에 독도 경비대를 주둔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거주하고 생활하고 이런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실효적 지배라 그러거든요.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러나 먼섬 43곳 중 19곳은 인구가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주민 등록은 한 번이나 2번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섬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 입을 모읍니다. 이제 점점 어민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느려지지요. 3사람 일할 거 지금 2사람, 1사람이 차고 가니까 좀 힘들죠. 심정지가 와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합니다. 가까운 대도시나 도시들 수시로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죠. 현장 카메라 김민환입니다. 말 몇 마디의 일정을 찾고 달력에도 저장해주는 AI 비서가 있다면 어떨까요? 삼성이 새로 선보인 스마트폰에 들어간 기능입니다. 또 어떤 AI 기술을 쓸 수 있는지 우현기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휴대폰 측면의 버튼을 길게 누르고 말만 하면 AI 비서가 실행됩니다. 출장 항공권 스케줄을 검색해서 직장 동료에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인천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직항 항공권 검색해서 부장에게 보내줘. 직항 항공편을 찾았습니다. 전송할까요? 보내줘. 네, 이렇게 음성 명령 한두 마디면 검색부터 메시지 전송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선보인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진과 영상 편집에서도 AI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명소에서 촬영한 사진에선 의도치 않게 함께 찍힌 사람들을 나오지 않게끔 지울 수 있습니다. 사진 속 눈 감은 친구의 눈도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Now everyone's got their best shot. 놀이동산 축제 영상에서는 배경 소음이나 주변 사람들 목소리만 따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축제 음악에만 집중이 가능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애플과 샤오미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11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오늘 여당 의원들과 세게 붙었다면서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 나왔는데요. 이 예정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함이 있어서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수처장님 왜 그 전날 문서를 위조했습니까? 무슨 문서를 위조했어요? 의원님 자, 문서 위조한 건 아닙니다. 직원한테 여당도 오동훈 처장에게 쌓인 게 많던데 그럼 더 세게 몰아붙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또 엄호를 해주니까 더 힘을 얻은 걸까요? 이 대통령이 영장 청구를 한 날 회식한 건 부적절하지 않았냐 여당이 몰아붙였는데 답변 어땠을까요? 검사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고 임명권자 그게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서? 국민들의 보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드리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을 부적절하다고 하셨으면 격려하고 됐습니다. 우리 차장께서 밑에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뭘 따지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연 기자회견에서요. 이 보수가 주로 강조하는 성장을 강조하며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자 여당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사사건건 반대해 왔냐고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슨 국정과제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럴 거면은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기본 사회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회견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 정책과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다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부터 그렇다고 하고요. 또 주식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 해소하자는 건 윤 대통령이 1년 전 얘기한 증시 밸류업과 같다는 겁니다. 또 북중러 멀리 했다고 대통령 탄핵하더니 돌연 한미동맹 강조한 것도 따라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지금까지 발목 잡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실용 이걸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부터 실용 중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당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흥묘백면은 아니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요. 실용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사법 리스크를 중도 실용 노선으로 덮어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 부분을 의식한 가식적 행보. 이념 벗어나서 실용 강조하는 건 반가운 일인데요. 여든 야든 행동이 우선돼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80년 전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1945년 해방 전후의 서울을 담은 미군 항공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상공 4,877m에서 찍은 1946년 서울 잠실의 모습입니다. 1971년 매립 사업으로 육지화되기 전인 잠실도입니다.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높이 555m, 123층의 롯데타워가 있는 서울 잠실은 빽빽한 빌딩 숲이 됐지만 사진 속 잠실은 강을 끼고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이 1945년과 1946년 서울을 담은 항공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방 전후 미군이 찍고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해온 자료입니다. 6.25 전쟁으로 폭파되기 전에 있었던 한강 철도도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국군 작전상 폭파된 한강 철도와 한강 인도교가 사진 속에서 용산과 노량진을 잇고 광진교의 폭파 이전 모습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광진교는 1952년 미군이 복구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남산에 세워진 신사인 조선 신궁의 해체 전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서울의 옛 지형 정보, 특히 옛 물길들을 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1947년도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이 없어 연구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이번 주 내내 먼지 때문에 괴로웠는데 오후부터는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먼지 농도가 기준치 밑으로 내려가서 사흘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농도가 더 낮아집니다. 전국이 보통 수준, 경기 남부와 충북만 오전에 나쁨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먼지는 쌓였다 흩어지길 반복하다가 토요일에는 동풍이 먼지를 밀어내며 파란 하늘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큰 추위 없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로 오늘보다 오릅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11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동해안에,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비가 예보됐습니다. 화요일에는 날이 급격히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번째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이르면 3월에 나옵니다. 정치권 판도를 가를 헌법재판소와 법원,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